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뉴욕타임스가 자랑하고 있는 정봉주의 PSI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현황을 진단한다. 정봉주의 PSI. 네, 오늘도 여의도 심부름센터 소장님 또 특별한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예언을 하시는 정치적 봉도사 17대 국회의원 정봉주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 전 의원입니다. 웬일로? 제가 17대 했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8월 말이면 제가 최고위원 되니까 지금 뭐 전 의원이라고 사람들이 조롱을 해도 별로 이렇게 개의치 않아요. 그건 이제 표를 열어봐야 알죠. 그렇죠. 근데 지금 뭐 기분만 좋고 표는 안 올 것 같아요. 느낌이. 중요한 거는 이 시대 정신이 전국 정당 젊은 정당인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민주노동당 보면 삼박자가 맞은 것 같아요. 강기갑 공중부양할 때 제대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죠. 일부에서는 굉장히 비난받고 일부에서는 비난받았죠. 비난받았는데 네. 민주노동당은 어떤 당이다라고 하는 걸 각인시켰잖아요. 네. 그리고 지난번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상규 서울시장 후보가 그만두면서 사퇴하면서 후보 단일화를 했고 또 사퇴하는 날 강기갑 대표하고 둘이서 눈물을 쏟으면서 우리가 내가 후보인 것처럼 뛰자. 이거는 희생정신이거든요. 이번에는 이정희 대표를 뽑으면서 젊은 세대하고 호흡하는 유연한 정신. 이 삼박자가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강기갑 후보는 또 대표는 부드럽게 양보해주고 민주노동당이 지금 급상승해요. 지지율이. 이러다가 민주당하고 지지율이 역전되는 순간에 민주당은 존재감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네티즌들에게 호소하는 거는 제 팬클럽 그 회원들이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그 다음에 국민참여당 거기 당원들이에요. 근데 원래 거기 당원이 아니고 민주당 당원이었었는데 민주당이 한심하게 구니까 한심하게 군다는 게 뭐 특별히 잘못하는 게 아니고 시대 정신을 못 읽는 거예요. 네. 정치인의 근엄한 모습들, 정치인의 솔직하지 못한 모습들, 위장된 모습들 이런 것 때문에 싫어하는 것도 그 있어요. 토착 세력이 지금 지도반입니까? 토착 세력이요? 네, 주류 아닙니까? 주류. 우리 다 대한민국의 토착 세력들 아니에요? 특정 지역의 토착 세력. 그렇죠. 그 특정 그것도 좀 문제죠. 근데 젊은 건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젊은 거는 도전하고 산이 왔을 때 피하지 않고 그런데 정치적으로 보신하려고 하고 상황이 오게 되면 외면하고 이런 건 젊은 정신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20대, 30대 나이가 20대, 30대이면서도 늙은이들이 있는가 하면 60대, 70대이면서도 젊은이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 앞에 이야기는 아니 진짜 오늘 이게 농담으로 들을 게 아니고 우리 민주당 지지하거나 민주당에 관심을 갖고 있는 혹은 지도부께서 이런 걸 보면 민주당 또 대의원들 많이 저명 대의원들이 국민들이 왜 민주당에게서 서서히 바람 빠지듯이 지지율이 빠져나가는지 왜 적극적으로 열광하지 않는지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23만 명 당원을 갖고 있는 김진표 후보가 6, 7천 명 당원문을 밖에 갖고 있지 않은 유시민 후보한테 경선에서 지지 않았습니까? 0.9%인가 0.9% 차이로요. 이거는 그들이 도전하는 젊은 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할 수 없고 이러한 공룡 같은 이런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에서 확실하게 바꾸기 위해서 정봉주에게 표를 좀 몰아줘야 된다. 이거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앞에 얘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마지막 부분만 빼고 세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최고위원 선거 공약이 이거예요. 제가 최고위원 되면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에 가 있는 지지율을 반을 잡아오겠다. 잡아오는 방법 다 있습니다. 여기서 공개할 수 없죠. 그렇다고 뭐 제가 유시민을 공격합니까? 강기갑을 공격합니까? 그러지 않죠. 공존하면서 같이 가면서 지지율을 끌어오는 거죠. 곤혹스러울 거예요, 이제 그쪽에서.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대의원 여러분. 그럼 되고 나서 얘기하시고요. 뭐 전당대회 얘기하셨으니까 한나라당 새 대표 안상수 의원으로 낙찰됐다. 당대표죠, 당대표. 그렇죠, 당대표. 앞으로의 전국을 어떻게 예상하느냐. 보니까 1위 안상수 대표, 2위가 홍준표 의원, 3위가 나경원. 네. 요 3위까지만 언급을 하죠. 한나라당의 3선, 4선 중에 두각도 나타내지 않는 그런 의원들 꽤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들 이번에는 그런 분들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나와서 그분들끼리 막 각축을 벌이면 한나라당이 역시 저렇게 참 그 할아버지 정당이구나. 네. 역시 보수 정당이라니 뭐 변화는 전혀 관계가 없구나.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5명 뽑은 사람들 보면 몇몇이 대체로 한나라당 내에서 살아나려고 노력하는 한나라당을 좀 살리겠다고 노력하는 비교적 좀 그 젊어진. 그래서 저는 한나라당이 이번에 전당대회를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요. 흥행 성공했다고 보시는 거군요. 흥행에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친박의 그 좌장 대표라고 하는 박근혜 대표가 전혀 이번 전당대회에 관심을 안 가졌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았을 때 추이가 어떻게 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점잖게 지금 당장 진검승부가 아니니까 한번 놔두고 보는. 그러니까 이제 가끔가다 이제 운동 게임 할 때 보면 감독들이 한번 놔둬보거든요. 그럼 선수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그럼 그거를 갖고 다시 작전을 짜는 이런 상황이 오는데 이번에 아마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박 쪽이 빠지고 친박 내부에서도 우당탕탕하고 경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진검승부일 때 이게 흥행이 성공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진검승부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흥행은 성공하지 않았는데 대체로 젊은 사람들이 와서 한나라당도 좀 변하려고 노력하는구나 하는 그런 부분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민주당에서 보면 그 나쁜 사람이라고 하죠. 한나라당을 긍정적으로 얘기하니까. 근데 한나라당도 변하려고 노력하는 인물들은 있었다. 민주당도 그런 모습을 좀 봐라. 한나라당조차도 이러는데 민주당이 그냥 고여있는 물처럼 가면 이건 안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한나라당 이제 보면은 그 두 가지 점이 이제 뭐 박근혜 쪽에서 한 명밖에 안 냈다. 이건 일반 이제 조중동, 조폭 언론에서 아주 재미없게 하는 거고. 나경원 주목해야 돼요. 네. 나경원 주목해야 되고 또 여론조사 1위 했어요. 예, 안상수를 또 주목해야 돼요. 네. 일단 나경원서부터 보면 네. 여론조사 1위 했는데 이제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성향을 알겠어요. 일단 한나라당에서는 컨텐츠가 뭐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컨텐츠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자기들은 있다 그러죠. 그 컨텐츠 있잖아요. 정두원 노래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다양한 컨텐츠를 보여줘. 개인기, 그렇죠. 노래도 불러. 그다음에 뭐 옛날에 또 그런 탤런트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박진 폭탄주 안 마신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유리병을 깨갖고 막 유리 튀니까 기자들 다 도망가요. 유리 깨니까 그런 걸 왜 하나 모르겠어. 나경원 의원 찍는 거 보면서 본인이 또 주장한 게 재밌어요. 젊고 매력적인 정당. 본인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강력한 무슨 내용 있는 이런 거로 어필하는 게 아니고 뭐 정체성을 살리고 이런 것도 아니고 자기 나이가 젊죠. 있는 그대로 자연 상황 그대로고 본인이 여성으로서 매력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을 한나라당을 어떻게 개편해서 어떻게 살려나가겠다라고 하는 건 전혀 없고 내 얼굴 보고 찍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거기에 부응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 뭐랄까요, 차출돼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이 직접 그 권력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내가 나간 것이 아니고 나간 것이 아니라 막판에. 왜냐면 친이 쪽에서 나가라고 그랬다. 친박계 쪽에서 이제 많은 후보들이 나오고 또 여성 후보 중에는 이제 이혜훈 의원. 이혜훈 의원 견제 카드였었죠 원래는. 그렇죠. 수동적으로 아주 피동적으로 움직였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시켜야지 움직이는. 근데 이제 나경원 의원을 갖고 주목을 해야 되는 게 그런 보수 중에서 과연 그 이미지만 뭐 찍었냐. 여기에서 이제 또 민주당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을 평가하는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의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얄밉지 않게 얘기하고 내용은 무척 얄밉고 그러니까 아프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공격할 때. 그리고 표현이나 이런 거는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점잖게. 그게 공격수, 저격수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췄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그렇게 진보 진영이나 야당을 공격하는 그 입을 높이 사서 뽑았다. 그리고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한나라당의 지지자들은 지난 10년을 굉장히 뼈아파하잖아요. 사람을 못 키웠다고. 그러니까 차차기를 계속 보며 인물들을 키워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과는 다르게. 근데 이제 이게 차차기는 나경원 의원이 좀 어려운 게요.
차차기는 우리가 인물이 많아요. 차차기는 안희정도 있죠. 차기도 많고 안희정 있죠. 네, 본인 이야기도 이광재 하겠죠. 있죠. 아니 저는 그거 관계 없어요. 그 김두관 있죠. 근데 이제 이분들의 단점이 뭐냐면 나경원이 만약 차차기로 오게 되면 이미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외모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아, 이거 편집해 주세요. 아, 이거 편집 안 됩니다. 내가 얘기한 것도 좀 민망하네. 어쨌든 3위는 그렇고요. 예. 이제 안상수 2위도 해야지. 2위요? 홍준표 의원. 홍준표 의원은요. 네. 저는 한나라당 의원이지만 또 이제 저한테 대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BBK가 그만 공격하니까 저거 허위 사실이다. 허위 사실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겠다. 본인이 검사 출신이니까. 네. 학원에서 돈 좀 벌었나 본데 형사상 민사상 깝대기를 벗겨주겠다. 그래서 내가 만나고 그랬어요. 형님 그러거든 형님. 준표 형님 뭐 때밀이 출신이에요? 왜 그러니까 제 옷을 벗긴다 그랬다면서요. 옷 벗기면 뭐 때문이가 옷 벗기는 거지 왜 옷을 벗겨요? 그럼 서로 이제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적으로 만나면 괜찮은 사적으로 면이 있죠. 만나보면 밉지 않은 상이에요. 그렇죠. 예. 인간적인 면이 있죠. 예, 사적으로 만나면. 예, 그리고 내용도 없이 이렇게 말을 막 하니까 귀엽잖아요. 아니, 사적으로 보면 싫지 않은 상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동대문 또 강북이고 그러니까 이제 또 우리 당으로는 또 못 오는 인물이죠. 사실은 그 정치적 정체성으로 보면 예. 한나라당하고 안 어울리는 면이 많습니다. 그런 점도 있어요. 그래서 사적으로 이제 알고 보면. 좀 밉지 않은 상인데, 여론조사는 안상수보다 좀 더 나왔죠. 그렇죠. 한 2, 3% 더 나왔고, 조직표에서 밀렸다고 그러는데, 원래 조직표가 없는 분이죠. 없죠. 그리고 이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왜 조직표가 안 오냐면, 홍준표 위에서 보스라고 하는 사람들, 보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홍준표 의원을 쓰기를 불편해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머니에 못 같은 존재예요. 내가 쓰기에는 불편해. 그리고 우리 진영에 데리고 있기는 괜찮은데. 맞아요. 그리고 그 본인 입으로 스스로도 얘기했지만 제가 6년 전에 인터뷰하고 나서 그렇게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홍준표는 독고다이다. 독고다. 예.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유분방해요, 사고가. 그러니까. 어디 개파에 들어가기 싫다. 싫어하고, 그리고 그 개파 보스가 보기엔 늘 불안하죠. 자유분방을 전문용어로 럭비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전문용어요? 아니, 근데 개인적으로는 괜찮고, 그리고, 아이디어나 이런 담론을 잡아내는 거 보면요. 네. 또 아주 예리한 측면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 무슨 잘 되지도 않는 게. 어쩌다 보니 한나라당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사실은 무슨 반값 아파트 공약도 네. 했었죠. 약간의 사적 이질도 있는 거죠. 그런 거 하는 거 보면. 제가 좀 뒷이야기 좀 해보면 예전에 그 정치 입문 처음 할 때 예. 어쩌다가 정치를 했느냐 이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 꼬마 민주당 기절입니다. 예. 있을 때 꼬마 민주당에서도 제안이 왔다. 아. 제안이 왔고 그래서 그걸 고민하던 차에 예. 마침 김영삼 전 대통령이 콜을 했다 자기한테. 예. 근데 자기는 3당 야합한 그렇죠. 이후에. 그때 자기 생각은 대통령이 부르면 가야 된다고 하는 공무원 마인드가 철두철미했기 때문에 갔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만약에 그러면 꼬마 민주당에 갔으면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동지가 되어서 그러면 당시 기준으로 하자면 이회창 전 총재를 막 공격하고 있을 거 아니냐. 예.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랬을 거다. 그러니까 어떤 이념에 따라서 한나라당을 선택하거나 한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거기 들어간 다음에는 말하자면 어떤 직장이 된 거죠. 그렇죠. 살아남기 위한 네. 몸부림이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조직적으로는 늘 불편한 사람이에요. 네. 처음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 자기가 친이계가 되려고 좀 노력했던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원내대표 하면서 이명박 야당하고도 대통령하고 미국에서 좀 친하게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당하고 좀 타협하고 거기서 저격수 뭐 공격수 아주 이렇게 주머니 목 같은 이미지를 탈피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렇죠. 1년을 보냈잖아요. 원내대표 하면서. 그때 그런데 자기는 부드럽게 좀 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때 이미지가 더 엉키면서 별로 한나라당에서도 점수를 못 받고 정치인 홍준표로도 별로 점수를 못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명박 정권, 예. 이명박
청와대에서 보기도 성향이 안 맞았던 거죠. 청와대에서 보기도 이제 명령을 떨어뜨리면 물불 안 가리고 수행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조직표 안 갔는데 어쨌든 그 홍준표 의원도 한나라에서 부단히 이제 자기 개파를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는데 저분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독고다 이런 표현이 맞는 게 이런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보스가 보기에 저건 주머니에 못 같은 존재다. 그래서 안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혼자 돌아다니는 의원들이 있어요. 막 혼자 주장하고 그걸 이제 독고다이라고 하고 주머니에 못 같은 존재인데 왜 저건 불편해 하냐면 혼자 계보를 만들어갖고 더 큰 인물들. 이런 경우도 불편한데 홍준표 의원은 그런 유형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은 없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후자죠. 이렇게 자기 계보를 딱 갖고 정봉주 계보가 이번에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스들이 보기엔 불편해하는데 왜 불편하냐면 자기를 잡아먹을 것 같으니까. 오늘 편집 안 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계보가 어디 있습니까, 계보가. 팬클럽 몇 명 있는 거지.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당 위원장들이 네. 정봉주 계보를 이렇게, 그래갖고 제가 이번에 단지 최고위 선거를 하는 게 아니고 좋은 정치 희망연대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처음으로. 예, 좋은 정치 희망연대.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 위원장들이 한 60명 돼요. 네, 보통 이제 개보라고 하면 현역 의원도 좀 그래야 되는데. 현역 의원도 있죠. 누가요? 그거 얘기하면 안 돼요. 다른 계보 있으면서 지금 이중 스파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들 차기 이제 국회의원 될 분들. 네. 근데 이제 홍준표 의원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막 자기 식구를 이렇게 케어하고 챙기고 그런 귀찮은 사람이에요, 그냥. 맞습니다. 네. 그냥 자기 그리고 집에 일찍 귀가해요. 그러려고 하면. 집에 가서 저녁 먹는 거 무척 자랑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부인을 굉장히 두려워하며. 예. 두려워요? 네, 12시 이전에 반드시 귀가하는 걸 철칙으로 삼는, 가정적인. 술도 잘 안 마시나요? 술도 마셔서 빨리 끝내고 들어가시고. 네. 어쨌든 독고다이고. 부인을 두려워하는 건 저하고 좀 비슷하네요. 보통 쓰이다 버림을 받죠.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명박 정권에서도 쓰이다가 버림을 받았고,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나왔을 때도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으로도 버림을 받았죠. 네. 이번에 2등 한 거는 잘한 거죠, 그래도. 2등 잘한 거죠. 예, 2등 한 건 잘한 거죠. 이제 한나라당 저렇게 집단 지도 체제의 특성이 저기 열린우리당 때 우리가 해본 건데, 한나라당은 뭐 그런 성향은 좀 없는데, 우리 열린우리당 시절에는 1등이 당대표 아닙니까? 2등서부터 5등까지가 최고위원이고, 그러니까 2등서부터 5등까지 1등을 비판하는 것만 할 때 늘 연대를 합니다. 그래서 최장으로 한 분이 6개월, 짧게 한 사람은 2달, 3달. 계속 당대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보궐선거 지면 물러나라. 그러면은 2등서부터 5등이 물러나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물러나면 2등이 또 당대표 돼. 그럼 또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해갖고 또 몰아내. 저게 이제 집단 지도 체제가 저렇게 되는 게요. 저기 장점도 있지만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레임덕이 들어간 거거든요, 한나라당이. 안상수 대표가 그전에는 원내대표 있을 때는 한나라당 특히 청와대의 오다를 제대로 받아갖고 그렇죠. 집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당신 잘받았죠. 생각이 있냐? 도대체 청와대의 명령만 전달하는 오다면 아니냐? 그래서 오다면이라고 누가 비판한 적도 있고요. 퀵서비스 배달부라고 비판한 사람도 있어요. 민주당에서.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오산의 안민석 의원이 그랬습니다. 그건 제가 알려줬죠. 그렇게 얘기해라. 아픈 얘기다. 그래갖고 윤리위 죄수한다고 난리가 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게 먹혔는데, 지금 레임덕 들어간 상태에서 청와대 오다만 받는 이러한 정당을 과연 가만히 있겠냐. 쇄신파 있지 않았습니까? 김성식 의원 사건 해갖고 중도파도 있었고, 청와대와 수직적 관계, 상하 관계가 계속 유지되게 되면 안상수 대표가 유지되기 힘들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상수 대표가 이쯤 되면 자신의 정치적 야망과 권력 의지를 어느 순간 드러내겠죠. 어쨌든 안상수 의원이 된 거는 저는 이명박 정권으로서는 큰 불행이라고 봅니다. 그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명박 정권이 레임덕에 들어갔어요. 네. 어디서 할 수 있냐? 네. 김용민 정치평론가를 여기저기서 불러도 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직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어요. 시작되지 않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지난번 얘기할 때 이게 이명박 정권이 워낙 표면적으로
단단하게 잡아놓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철의 통치, 공안 통치라는 것 같기 때문에 표면은 변하지 않는데 물 밑에서 빠르게 변할 것이다. 네. 물 위에 떠 있는 오리 같은 모습일 거다. 네. 물 밑처럼 변하고 있는 게 6월 2일 지방선거 끝나고 국회 들어가서 행정부를 만난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네. 분위기가 확 바뀌었대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전엔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야당 얘기를. 근데 지금은 야당하고 수기하고 협의하고 그러는데 협의하는 것의 진정성이나 자세 이런 게 바뀐 게 아니고 이 사람들한테 냄새가 딱 난답니다. 이제 곧 정권도 바뀔 수 있습니다. 정권이 넘어가고 있는 걸 우리도 느끼고 있습니다라고 하다봐 해주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2006년도 5.3일 지방선거 때 우리가 느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부 내 공무원들이야말로 공무원들이야말로 진짜로 이게 여당 야당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당 될 분들하고 정책을 협의를 해야만 빨리 진행이 되니까 그분들 입장에선 충분한 논리가 있는 거죠. 지금 저 힘도 없는 여당한테 가서 얘기해봐야 이런 거겠죠. 설마 정권 교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었던 거예요. 아직 된 건 아니지만 예. 지방 권력은 교체됐죠 사실상. 예. 근데 정권 교체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을 본 거죠. 6월 2일 지방선거 전에는 이명박 정권이 좀 잘못하고 있긴 하지만 2012년에 과연 정권 교체가 될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예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5%도 안 되죠. 근데 지금은 이러다 보면 2012년 그럴지도 정권 몰라. 교체가 네. 될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50% 정도가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하고도 친해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근데 되죠. 그게 들어갔다 온 초선들은 모르죠. 초선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초선이 저 같은 초선 알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3선급 4선급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도 제가 대화를 나누는 분들은 그 정도 수준 아니에요. 이게 최고위원 수준이니까 초재선들하고 잘 얘기 안 해요, 제가. 실제 상황입니다. 그분들 3선, 4선급 의원들이 국회 행정부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국회 직원들 태도조차도 바뀌었다. 신빙성 있는 얘기. 예, 그래서 상당하게 이게 레임덕으로 갈 때 레임덕을 막을 수 있는 거는 국민과 소통을 하고 화합과 통합의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안상수 의원은 그 내부에서도 별 의미 없는 강경파 아니에요? 무슨 내용도 없어요. 초강경파죠. 초강경파예요. 그냥 네. 야당은 밟는 대상, 네. 타협의 대상, 야당이라고 하는 언어 자체가 머릿속에 없는 것 같아요. 핸들이 없고 직진만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상수 의원이 저는 이제 농담으로요. 어제 친박이고 친이고 없다 이제. 네. 그 없다라고 하는 말이 저는 농담인데 이렇게 들려요. 안상수 의원을 제가 워낙 잘 아니까 교육에서도 같이 있었고. 네. 우리가 너 두고 봐 이제 너 없어. 이렇게 할 때 그 공포를 협박을 할 때 없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국물도 없다. 국물도 없다 할 때. 그거 없다. 우리 친박이고 친이고 없다. 계부 없으니까 이제 잘해보자 이런 말로 했을 터인데 친박이고 친이고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없다라고 하는 게 국물도 없다는 걸 딱 들리는 거예요. 그동안의 패턴으로 볼 때. 패턴으로 봤을 때. 스타일로 볼 때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앞으로 이 당의 흐름을 그렇게 가져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부정을 못 합니다. 전 그렇게 갈 가능성이 엄청 높다고 보고 그 스타일을 하루아침에 못 바꿉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 사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일 것이다. 부정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 레임덕을 좀 최소화시키고 자기 이제 집권 후반기에 소프트 랜딩 하기 위해서는 자꾸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유연한 그 진짜 통합형. 누가 안상수 의원을 통합형 리더라고 봅니까? 리더라고 보지도 않죠. 통합형 대표라고 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우리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강경 드라이브를 걸 거고 강경 드라이브를 걸면은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그럼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면 이미 지방 권력은 상당 부분 넘어와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서울시 광장 어떻게 이제 폐쇄합니까? 국회 서울시의원 76%인가요? 76%가 민주당하고 야당 의원들인데 조례 개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거를 서울시장 막겠다고 옛날처럼 못 하잖아요. 어느 곳에 갖고 한나라당이 강경 드라이브를 걸 만한 그러한 정치적 근거들이 다 상실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밀어붙여요? 국민들이 저항하고 그 전에 그냥 힘없이 촛불 들고 나갈 때가 아니라 그 뒤에는 지방 권력이라고 하는 강고한 세력들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 여당에서 특히 이명박 정권 정면으로 밀어붙이면 이쪽에서 정면으로 부딪힐 힘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정면으로 부딪히면요. 이제는 정부 여당이 집니다. 그래서 레임덕이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부서지는 상황이 온다. 잘못된 선택이라고 잘못된 보신다.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엔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자꾸만 우당탕탕하면은 국민들이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야당을 인정하고 또 우리가 어찌 보면은 야당을 인정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가는 게 국민들한테 편한 거죠. 민주당으로서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반사 이익이 좀 더 와서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럼 민주당이 자칫 잘못 보면 저는 민주당은 나라가 망하길 바라는 정당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건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은. 그렇지만 예. 안 되면 좋죠, 한나라당에. 한나라당이 안 되면 좋지만 대한민국이 안 되는 건 안 좋죠. 한나라당이 안 된다고 대한민국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이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요 얘기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박근혜 전 대표가 내버려뒀잖아요. 예. 자신의 계보 여러 뭐 한선교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이해훈 의원이라든가 사실은 교통 정리를 안 해줬어요. 교통 정리를 했더라면 적어도 뭐 한 2명 혹은 뭐 1, 2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뒀을까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이번에 대표가 되면 2년 후에 19대 공천권 내에서 굉장히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한선교 의원이나 이제 이해훈 의원 이런 분들이 지난번 공천 때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출마하는 거는 당 지도부에 들어서 당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의도도 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생존의 법칙이었었죠. 네. 다음에도 또 공천권 때문에 한선교 의원은 무소속으로 나왔고 당선되고 다시 복당한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본인들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박근혜 대표는 그걸 좀 뛰어넘어서 본 것 같아요. 박근혜 대표는. 그러니까 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자라고 하는 거는 평론가들의 얘기일 거고 본인 심정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었을 건데, 세종시 수정안을 부결시켰잖아요. 세종시 수정안을 부결시키고 당내의 당이다. 그러니까 당내의 당 작은 그룹의 수장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로 계속 가는 게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오히려? 예, 그래서 이미 세종시 수정안을 한번 부결시켰기 때문에 충청권에도 분명히 자기 이미지를 각인시켰고 자기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켰는데 부정적 측면도 있었죠. 한나라당 내에서 집권 여당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이런 이미지가 부쩍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나라당 지지자들 내에서는 세종시 수정안 반대하면서 박근혜 지지가 빠져나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당의 수장, 당 안의 당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고착화 될 경우에 과연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대권 주자나 혹은 한나라당의 지도자라고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걸 잇따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리 있는, 일리 있는 분석이에요. 이거 일반 평론가들은 못 보는 분석이죠. 다음 대선의 기회는 자기한테 사실 오게 되어 있으니 거의. 그래서 이번에도 막 와그닥닥 나서 싸우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었다. 근데 이제 이 선택이 어떻게 결론 날지는 2년 후에 돼봐야 알겠지만 굉장히 치명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천권을 사실은 못 가져왔기 때문에 친이계가 사실 공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에게. 그거는 안상수 대표가 그때까지 대표직을 유지한다는 전제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지만. 그리고 이게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은 오늘 저녁 일도 모르거든요. 내일 일도 모르는데 그때 가서 공천권 때문에 친박이 어쩌고 이런 것까지 그렇게 계산해 하면서 살아보면 참 답답한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이제 우리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당의 젊은 정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막 공천권 때문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참 무모한 고민이에요. 너무 앞날의 일인데 다음에 공천권은 그때 가서 세력의 역학관계에 따라서 확확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박이 서병수 한 명 들어갔다? 그러니까 뭐 다음 공천에서 친박이 불리하다? 그런데 레임덕이 아주 급속하고 거의 뭐 그 식물 정권 되면요. 그때 공천권이 친이로 넘어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인 변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때까지 고민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내의 당 소수, 개파의 지도자로 남는 게 좀 부담스럽지 않았겠느냐. 그게 제일 컸을 것이다.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은평을 민주당 후보로 장상 씨가 공천을 받았는데 일각에선 고난이도 작전이라는 얘기도 있다. 이에 대한
브리핑. 예. 요 고난이도 작전이라는 건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장상 후보가 나오면 이재호 후보가 이기고, 그래서 이재호 후보가 대표가 되고, 예. 이재호 후보가 대표가 되면 거꾸로 민주당한테 유리하다. 예. 그런 복합적인 고난이도 작전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저는 이것부터 궁금합니다. 신경민 씨 후보 영입이 한참 예. 달아오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나는 뭐 미련을 던지고 예. 간다고 하면서 장상 후보가 확정이 됐는데, 아니 그 우상호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논평하는 걸 보고 네. 그 정도쯤이 많이 진행이 된 거다. 보통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한 예로 MBC 손석희 교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5.3일 때 손석희 교수를 영입을 하자 네. 하고 뭐 무척 정치권이 달아올랐죠. 아무도 손석희 교수에게 전한 사람 없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에서는 그분 영입이라고 하는 카드를 자기의 정치적 영향력 있는 것처럼 이렇게 써먹는. 우리는 그 사람하고 끈이 돼, 뭐 이런. 나는 나는. 끈이 돼. 그런데 이 경우 신경민 그 씨의 경우는 예.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직접 제안도 들어가고 그래- 정세균 대표도 만났다고 하고. 구체적으로 얘기가 좀 진행이 됐었던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왜 틀어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거는 접촉했던 사람들 일체 얘기를 안 합니다. 아, 그래요? 그건 왜냐하면, 특히 인사 영입할 때의 과정은 본인 스타일로만 해요. 그리고 직접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은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 정세균 대표가 직접 만났다고 하는데 그 밑에서 누가 만났는지, 아니면 여럿 만났는데 나머지는 뻥하고 어떤 카드에 힘을 실었는지, 그건 정세균 대표밖에 몰라요. 그리고 그거는 영입 과정에서의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아마 한 5년 내지 6년 지난 다음에 흘러나옵니다. 나름의 노하우인가요, 그것도? 나름의 노하우죠. 그리고 그거를 거절했던 사람들 혹은 접촉했던 사람들, 이게 양쪽에 다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이제 한 5년쯤 지난 다음에 비하인드 스토리로 그때 이제 살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6월 2일 재보선거 때도 뭐 손석희 교수 얘기 나왔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이 접촉을 한 것처럼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알아갖고 식사를 하자는데 부담돼서 식사 못 하겠다. 네. 그래서 전화상으로 한 얘기가, 나하고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1년 전에 만났고 한 얘기를 마치 최근에 만난 것처럼 얘기를 해서 자기 광을 팔고 있더라. 자기 정치를 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당의 지도적인 인사 2명의 얘기를 딱 찍더라고요. 이 사람들 이렇게 정치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손석희 교수한테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접촉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화 한 통 받지 않았다고 본인이 얘기했죠.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신경민 앵커 접촉할 때도 저도 좀 그렇게 되지 않았었나 봤는데, 우상호 대변인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브리핑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잘 되고 있다. 좋은 결과 나올 것이다. 이 정도 되면 무척 진행이 된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예. 신경민 씨가 아니라면 예. 그에 걸맞는 어떤 신선한 이미지였으면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의 바람이었을 텐데, 예. 장상 후보 같은 경우는 장상 후보 개인의 뭐 훌륭함 이런 걸 다 떠나서 예. 사실은 과거에 오래된 이미지에 유통기한이 정치적으로 좀 지난, 왜냐면 한번 총리 뭐 인준 갔다가도 떨어졌었고, 예. 그런 분이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이거 이제 은평에서 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왜 이 대목에서 갑자기 장상 후보인가. 여러 가지 의문들이 많아요. 그러게 사람들이. 이제 제 팬카페 게시판에도 계속 물어보는데, 이거는 그 한겨레 한입TV의 일종의 음모 같아요. 이 질문을 계속 하는 거. 궁금하긴 하지만, 이거 해서 제가 민주당에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최고위원회 뽑히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음모가 아닌가. 아니, 대신 그 남은 시간은 본인 자랑을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니까 이제 방송될 때가 아니라 오늘 15일인가요? 네. 오늘 7월 15일 첫 유세를 했는데, 손학규, 정동영, 정세균, 뭐 이미경 이렇게 오셨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사회를 봤어요. 오늘 첫 발대식 은평 네. 샘물공원인지 뭐 거기에서 연신내 사거리역에서 당에서 중요한 행사 있으면 꼭 제가 사회를 보니까 이제 최고위원 되면 사회 안 봐서 좋아요.
뭐 행사만 있으면 가서 사회를 보라 그러니까 그 유능한 인재가 많은 당에서 꼭 저더러 사회를 보라. 근데 이제 오늘 장상 대표가 메모를 해갖고 오셨더라고. 근데 거기 무슨 구절이 있냐면, 야권 연대하겠습니다. 단일화라는 표현 안 쓰고, 단일화 표현 썼나 어쩌나는데, 야권이, 그러니까 뉘앙스가 단일화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나로만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로 가야 됩니다. 오늘 첫날인데, 그 유세. 그러면서 야권 연대. 천호선 후보하고 합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야권 연대, 야권 단일화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을 그 많은 뭐 서울 전역에서 다 온 거거든요. 지지자들 앞에서 당원들 앞에서 선언을 해버렸어요. 막 우리가 그 지금 이재호 이명박 정권 6월 2일 날 옐로우 카드 경고를 줬는데 이재호 내세운 거 보고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이 정권에 기댈 거 없다. 이제는 레드 카드를 줘서 퇴장시켜야 된다. 제가 얘기한 거고요. 근데 막 얘기하다가 그 우리 장상 후보께서 틈만 나면 본인 이야기를 쑥 집어넣어요. 네, 제가 명문 들이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단일화에 대한 부담, 필요성 이런 건 좀 느끼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게 본인으로의 단일화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제 선언했다는 거죠. 그건 단일화란 얘기는 했어요. 그냥 나 혼자만 가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다. 그런 사람은 아니다, 나는. 그런데 나는 물러설 수 없다. 그건 아니죠. 그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래서 단일화하게 되면 뭐 나로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전 들렸어요. 옆에서. 근데 보통은 그 얘기할 때는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나로 단일화해야 된다라고 정치인들. 우리 야권은 단일화해야 됩니다 하면 그렇게 되는데 나 혼자만 가겠다는 사람 아닙니다. 예? 나 혼자만 가겠다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다 나로 단일화 해달라는 얘기 같은데. 근데 이렇게 이제 스타트가 걸리면요. 지금 13일 그 재보궐선거 스타트가 걸렸잖아요. 며칠 안 남았는데. 며칠 안 남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단일화하기가 무척 어려워져요. 그때는 2, 3일 전에도 뭐 가능하긴 하지만, 이미 인쇄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사표가 또 나오기 시작하죠. 그 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막 화가 나갖고 그냥 찍어버리는 수도 많아요. 그렇겠죠, 당연히. 예,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녹록치 않은 문제다, 단일화가. 녹록치 않은 문제고. 단일화 하지 않으면 예. 표가 뭐 반반으로 갈리진 않겠지만 예, 단일화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이재호 그 4대강 주장하는 분. 이 좀 많이 유리하겠죠. 근데 제가 이번에 궁금한 것은 그리고 이 질문도 그렇던데 예. 왜 장상 후보가 갑자기 여기 등장하게 됐는가 하는 거죠. 장상 후보는 그 언론에서는 갑자기지만 들어가서 그 바닥을 누빈 지는 오래됐어요. 그리고 또 여기 장상 최고위원 말고 윤덕홍 대구대 어디 그 총장님으로 계셨던 교육부총리였던 그분도 또 여기 하겠다고 최근에 깃발 꽂았는데 그분은 이제 안 됐고 지역에서 준비하시던 분들 안 됐고 장상 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래서 너무 궁금해갖고 바로 이제 이런 게 궁금하니까 이런 걸 잘 알기 위해서라도 최고위원이 꼭 돼야 되겠다. 도대체 지도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니 제가 전략기획위원장일 때는요. 그 최고위원 회의 들어가고 최고위원들이 이러이러한 워딩 해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쭉 전체 이제 전략기획위원장이 감독이에요, 일종의. 최고위 아침에 카메라 들이대면 9시에 카메라 딱 대면 회의하는 감독인데 그냥 전략기획위원장 판단해서 많은 게 나오죠. 그래도 당신들 개인 발언들을 쭉 하는데 이러한 중요 회의할 때는 다들 나가라고 그러고 전략기획위원장 그다음에 대변인은 배석을 하죠. 그럴 때 이제 왜 이 상황이 오는지 아는데 그렇다고 뭐 전략기획위원장으로 또 다시 강등될 수 없잖아요, 제가. 예, 그래서 한번 요런 상황이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지 국민들의 정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꼭 최고위원이 돼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영향력은 정계에서 어느 정도인가요? 이 질문을 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 박지원 원내대표. 예. 제가 이제 놀라운 것은 예. 박지원 원내대표가 가끔씩 꺼내놓는 문서들. 예. 도대체 어디에서 입수했는지 모를. 예. 뭐 예를 들면 그 천성관 검찰경제 후보 할 때도 결정적인 증거물들을 박지원 원내대표의 손에서 나왔단 말이죠. 예. 제가 궁금한 건 영향력이라기보다는 도대체 그 건들, 소스들 어떻게 관리하고 얻어낼 수 있는 것인가.
사실 그거 때문에 박 전 원내대표가 주목받게 된 것도 있거든요. 오래된 그렇죠. 정치인인데도 불구하고. 예, 천성관 때 이제 주목을 받았죠. 법사위에 네, 있으면서. 확실히 주목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은 조금 두각이 되고, 의미 있는 정치적 행보를 하면요. 제보가 꽤 들어와요. 근데 그 제보가 별 의미 없는 거라고 할지라도 열심히 파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뭐, 당장 꼭지 딸 수 있는,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제보만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박 전 대표의 장점은 성실하다는 거죠. 스킨십이 좋고, 그러니까 오랜 영원한 비서실장이라 그러잖아요.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분들은 부드럽죠, 전체적으로. 대표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그 메이크업 커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민주정책연구원 있으면서 민주정책 포럼이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목요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조찬 공부를 해요. 거기에 어떤 상황이 와도 박지원 당시 이제 의원 한 작년쯤 일이죠. 작년 재작년. 그 아침 공부할 때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개근생이에요. 그게 국회의원들쯤 되면 도장 찍고 이렇게 가고 그러는데 와서 끝까지 계세요. 그러면서 오늘도 개근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아침에 일찍 나오면 좋은 밥 주는데 제가 뭐 이걸 마다하겠습니다. 또 그런 겸손함도 갖고 있고. 제가 저하고 아무 연이 없는데 저 보고 인사하면서 BBK 때문에 고생한다고. 그리고 이렇게 낙선했는데 당일에 정말 열심히 하는 모범적인 우리 그 청년이라고. 청년. 예, 모범적인 청년이라고. 정말 주목된다. 그러면서. 청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나이가 있는데. 아니, 이제 껍데기만. 네. 포장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립 서비스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실대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관계를 잘 맺으시는군요. 얘기를 들어보는 사람이 기분이, 이제 그런 거 얼른 또 우리가 배우잖아요. 근데 그거를 진실되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사람 한 분 한 분을 귀히 여길 줄 알고,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성실하고, 또 그런 분들이 또 어느 정도 정치적 위치가 되면 좀, 그렇죠. 거만해지죠. 거만해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민주당에서 젊은 정치를 하는 분이에요, 되레. 그러니까 뭐 트위터하고, 무슨 팬카페 있고, 이래서 이게 젊은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거 회의죠. 그런데 이분이 젊은 마인드에 그러니까 늘 도전하고 새로운 걸 공부하려고 하고, 요즘 젊은 친구들 만나면은 자기들끼리 얼마나 이렇게 잘합니까? 근데 나이 들면 내가 잘났다고 하면 국회의원 되면 나만 잘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잘난 걸 인정할 줄 아는 게 나는 이 시기 트렌드하고 맞는 거죠. 그래서 박지원을 대표를 가까이 했던 분들은 참 좋게 평가들을 많이 해요. 인간적으로. 예, 인간적으로. 그리고 또 본인이 성실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분한테 갖다 주면 제보를 해주면 그 옛날에 5년 동안 국민의 정부 때 그때 사귄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있어요. 그런 인맥도 있는데 그런 인맥들이 있는데 그런 인맥들을 그때 대충 관리했으면 안 가져왔겠죠. 그때 성실하게 관리하니까 그분들이 그때 생각 그리고 이 박지원 대표한테 가면은 이런 걸 제대로 한번 판단하겠구나. 이런 끈들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단점은요? 단점은 너무 장점을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단점은 이제 이분이 오래 정치하니까 일견 올드보이 같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미지는 그렇죠. 예, 확실히. 그런데 벌써 DJ 시절부터 이분이 단점이 잘 안 보여요. 가까이서 보면. 예, 단점이 잘 안 보이고 그리고 이분이 목포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데 제가 목포 표를 좀 받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단점을 얘기하면 표를 못 받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